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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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아 정말 이 시간만큼은 슬픔 근심 싹 다 털어버리고 다 함께 법률 차차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MC 김일중입니다. 다 함께 법률 차차차 하려면 일타 변호사 꼭 필요하겠죠? 핵심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네, 음악은 유쾌한 경험과 그리고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법률도 음악처럼 제가 좋은 추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작곡가 유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네, 잘못된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함께 뛰겠습니다. 법률신문기자 박수연입니다. 뭐야? 좀 바이브레이션 있지 않았어요? 좀 하는데 노래를 떨림이 딱 음색 괜찮은데? 심지어 여기 써있지도 않은데 본인이 알아서 노래를. 제가 한번 이제 노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번 예.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의외로 노래를 잘해가지고. 의외로였어? 그치, 워낙에 얌전하게 계셨던 분이냐. 그러게요. 근데 노래 음색이 괜찮으시네요.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신나게 노래로 시작해봤는데, 6월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이런. 재한 씨, 혹시 네. 6월에 이제 기념일, 어떤 네. 기념일들이 있는지 좀 알고 계세요? 6월 달에는 우리 그 6.25가 6월 초에는 또 딱 중요한 날도 있잖아요. 현충일도 있었죠. 천충일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천충일도 있- 예, 아무래도 우리의 과거를 어느 때보다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한 달이 6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념식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일부터 해서 이제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추모의 기간, 6월 11일부터 20일까지는 감사의 기간, 6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화합과 단결의 기간이라고 해서 특성에 맞게끔 해서 기념식들을 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화합, 단결의 시간에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재환 씨 손도 잡고 우리가 끌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예. 네. 오늘 새 법률부터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님, 어떤 새로운 법이 좀 통과가 됐습니까? 혹시 나무의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무 의사? 요즘 반려식물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예.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반려식물 병원을 열었는데 개원 한 달 만에 330여 그루의 식물 환자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와, 좀 생소하시죠? 그러네요. 그런데 아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에는 이곳 이 식물병원 말고도요 4곳이 더 있습니다. 동대문구, 종로구, 양천구, 은평구에 또 다른 나무 식물 그런 병원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입원 병동까지 갖추고 있는 곳은 박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번 병동까지 있어요. 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그럼 식집사가. 그렇죠. 식집사가 되는 거죠. 보호자가 되는 것이군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뭐 양집사 뭐 이렇게 네, 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어감이 재밌네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열대어 같이 이렇게 작은 물고기, 네. 예, 이렇게 암을 수술하는 물고기 수의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수술하다가 혼절을 하잖아. 그럼 막 이렇게. 아이고. 그만하니까. 이거는 제가 그만하니까. 장난스럽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시대가 좀 많이 변했구나. 물고기 수의사도 있을 정도. 근데 갑자기 나무 의사 얘기는 왜 꺼내게 된 거죠, 박 기자? 이게 오는 6월 28일부터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자격제도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6년도에 이미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요, 2018년 6월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원, 생활수권, 수목의 관리를 이제 비전문가가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도 어떤 정해진 양만 뿌려야 되는데 그 이상을 뿌려서 토양도 오염되고 또 식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5년간 유예 기간을 뒀는데 5년 후니까 바로 올해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제도가 전격 시행이 되는 겁니다. 2018년 이전에 나무병원을 개원했던 그런 나무의사라면 기간 내에 자격을 꼭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전 너무 궁금한 게 나무 의사가 정확히 뭘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뭐 진찰을 한다던가 아니면 진찰할 때 청진기 같은 걸
정말 대부나 그런 격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이랑 한국임업진흥원에 따르면 나무 의사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하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나무 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분만 그렇게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모든 나무를 다 이분들이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수목 진료는 이제 농작물을 제외한 모든 나무가 그 대상이 되거든요. 농작물을 제외한. 예, 대신에 진료는 자격증을 소지한 나무 의사들이 있는 나무 병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다만 본인 소유의 이제 나무를 본인이 직접 진료하는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할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럼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안 하면 벌 받나요? 그렇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 병원에 등록하지 않고서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요. 네. 나무 의사 아니면 이제 수목 치료 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수목 진료를 하게 되면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취득 안 하면 이제 벌까지 받게 네. 되는 건데, 아는 사람만 알 것 같아요. 나무의사, 또 네. 나무병원.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저희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 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홍보에? 네, 그래서 산림청이랑 지자체가 합동으로 해서 5월 8일부터 뭐 학교라든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데라든지 나무 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잘 안착을 하려면 관리 감독이 꾸준히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대전 사시는 저희 엄마도 다육이 엄청 많이 키우시거든요. 아유, 우리 엄마도요. 요새 이렇게 아파트도 베란다에 맞아요. 이렇게 층층으로 해가지고 네. 다육이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하나하나 닦아주시고 때에 맞춰 영양제 주시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식집사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좀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분들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또 많아져야 할 것들이 나무들이고, 또 제때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또 인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나무의사 자격제도 부디 크고 울창한 숲과 같은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청량한 숲과 같은 법안을 만드는 분을 만나봐야 되겠죠? 입법자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 죄명이 바뀝니다. 혈연으로 이어져 있지 않아도 같이 생활하고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식구다. 이들을 이제 생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고 기존의 가족 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덜하고 더하고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기존의 세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견인할 수 있는 가만히만 있어도 존재감이 넘치는 젊은 대표 의원, 대표적인 사회운동가이자 페미니스트죠. 용혜인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항상 목말라 있는 게 이런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특히 최근에는 많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요. 오늘 좀 갈증을 해소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또 한껏 물고 뜯고 여쭤보고 하시고 싶은 얘기, 법안에 대한 소개 마음껏 하시고 가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정말 이 기본소득당 하면 이제 소수당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워낙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제가 의원이 한 명 있는 정당이다 보니 제가 사실 모든 분야의 일을 다 해야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메시지를 내면서 좀 검토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이었는데 저희 아들이랑 같이 노키즈존 그리고 어린이를 환대하는 사회문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 중엔 기자회견을 좀 많이 한 편일 텐데 그럼에도 그날 지난 3년 동안 했던 기자회견 중에 그날 했던 기자회견이 좀 가장 긴장되고 힘들고 땀나는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럼요. 왜요? 의원님 저도 그 기자회견 봤거든요. 아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랑 함께 하니까 아기가 어디로 튀일지도 사실 모르겠고 애기는 기자회견 하는 중에 막 안아달라, 저기로 가자, 뭐 빠방을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식은땀이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국회 인터뷰하는 국회 딱 그 현장이 대표적인 노키즈존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아이와 함께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은 애기 엄마로 너무 뿌듯했는데 애기가 또 우리 용혜인 의원님을 똑 닮았더라고요. 머리 스타일까지 비슷하더라고요. 네, 머리 스타일도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그날 보니까 또 닮았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깨닫게 된 건데 양육하는 사람이 주말이나 아니면 노는 날, 쉬는 날에 아이와 함께 맘 편히 갈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도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좀 노키즈존을 근절하고 이 박물관 같은 곳에 어린이 동반 고객은 좀 먼저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좀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이제 그날 기자회견에서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들의 아빠로서 또 아이들 어렸을 때 실은 큰맘 먹고 어디 가지 않는 이상 마땅히 이렇게 다닐 때가 별로 없습니다. 네, 예, 뭐 주말마다 비싸고. 찾아다니는 그 고충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유모차라도 끌고 나가려고 하면은요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너무 힘들고 기저귀 갈 때도 마땅치 않고 이런 부분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커피 마시러 가서 카페에 가면 5,000원이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키즈 카페는 사실 커피 한 잔 값을 훌쩍 넘습니다. 근데 주말에 워낙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부모들이 이제 주말이면 키즈 카페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네, 저도 이제 아기가 지금 3돌이 지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저도 집중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기본소득당이 지금 이제 창당한 지는 3년이 조금 넘은 건데요. 사실 저는 이제 그에 비해서 이미지 각인은 확실하게 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 보실 땐 좀 어떠세요? 오.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2020년 1월 19일에 창당을 하고 의정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보통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면 이름에 민주, 자유, 뭐 평화, 정의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이제 기본소득을 딱 박아놓다 네. 보니까 좀 정당스럽지 않다라는 어떤 생각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좀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도 제시하고 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큰 정당들과 어떤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점을 그래도 조금 국민들께서 인정도 해주시고 뭐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법안들 참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열심히 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교섭단체 의원이다 보니 또 법안 발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동 발의에 서명을 하는 의원 9명을 모아야 이제 발의가 가능한데 그 과정조차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제가 발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좀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제가 기본소득 관련된 법안을 처음 발의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당명에서부터 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도 사실 이제 기본소득의 실현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을 때가 좀 가장 기억에 남고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의미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요, 저희도 늘 좀 지켜봅니다만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만 그때서야 이제 좀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용 의원님은 확실히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여러 이야기를 던지고 계시지만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혜인 의원의 선견지명, 미래를 보는 입법. 첫 번째 법안은요, 함께 살면 우리는 모두 한 가족. 바로 생활 동반자법입니다. 이 법안 이름부터가 좀 남다른데요. 제안한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생활동반자법은 제가 이제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임기 내에 꼭 발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엄마, 아빠와 자녀 둘 이런 4인 가족을 가족하면 떠올리잖아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4인 가족의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국민이 전 국민의 3분의 1을 넘어서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면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합니다. 뭐 네. 예를 들면 응급실에 이제 같이 사는 가족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장례를 치를 때 그 상주가 될 수 없어서 같이 살던 가족을 무연고자로 떠나보내야 하는 사례들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지금의 법 제도, 가족 제도를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현행법상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협소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혼인, 그리고 뭐 입양, 혈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만 이제 가족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가족을 정의하는 법이 이제 민법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인과 혈연과 입양에 의하지 않은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이다라는 인식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성도 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의 필요성과 함께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뭐 친족이 아닌 사람끼리 사는 가구 수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박 기자님 한번 짚어주시죠, 어느 정도인지. 네, 가족이 아닌 친구나 애인끼리 이제 함께 사는 비친족 가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비친족 가구의 수도 한번 보면 2021년 비친족 가구 수는 1년 전보다 11.6% 증가해서 47만 2,660가구로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8이라는 충격적인 어허. 숫자를 기록했잖아요. 이 말은 2명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을 때 1명을 낳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3인 가족도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가구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활 동반자법이 확실히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 만큼 좀 가족의 형태를 확대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계신 것 같은데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름이 생활동반자법이잖아요. 그래서 생활동반자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년이 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일상 가사나 돌봄이나 복지, 노동, 뭐 장래 이런 생애 전 과정에서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동반자 관계라는 걸 어쨌든 공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생활 동반자 관계라는 것도 어떤 구청에 이런 거 되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생활 동반자 관계가 되는 거고요. 제가 발의한 법에 따르면요, 생활 동반자 관계 당사자의 등록 기준지 혹은 이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아니면 가정법원 지원에 가서 이 당사자 쌍방이 연서한 서면으로 그 생활동반자 관계를 신고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제도가 좀 정착이 된다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생활 동반자 관계가요, 뭐 쭉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같이 살다가 또 우리 그냥 따로 살자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해소할 수 있고요. 쌍방이 해소를 합의할 경우 혹은 일방이 해소를 원할 경우에 이제 해소가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예. 생활동반자 관계의 해소는 결혼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죠. 다만 이 생활동반자 간에 함께 양육해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예. 한다면 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해두었고요. 그리고 관계를 해소할 때 결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재산분할 청구도 필요하다면 가능하도록 좀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의원님 한 가지 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혼인에 준하는 같이 사는 생활 동반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그만큼 권리나 의무 같은 것도 좀 부여가 되지 않을까
않을까 싶은데 어떤 권리나 의무가 부여가 될까요? 네, 이제 법률혼 가족관계보다는 조금 느슨한 형태이긴 하지만 생활 동반자 간의 의무도 당연히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발생하는 어떤 가사노동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해두었고요. 생활 동반자 관계도 특별히 좀 입양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법률혼과 동일하게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동으로 자녀를 입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인과 개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 생활 동반자 관계에서는 사실 기존의 어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고 답습되는 성 역할이라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아도 되고, 좀 돌봄이라거나 아니면 가사노동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평등하게 배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 법이 정한 가족의 형태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대출을 우대해준다거나 뭐 그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생활 동반자 관계에도 똑같이 좀 주어집니까? 제도적으로 어떠세요? 네, 현재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을 생활 동반자 관계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다른 법들을 개정하는 내용들을 붙이게 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 상대방, 파트너, 생활 동반자가 출산을 하거나 혹은 어디가 아파서 돌봄이 필요할 때 법률혼 관계와 마찬가지로 출산휴가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원 정책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책임 의무도 부여하는 동시에 뭐 그에 상응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들면 들을수록 좀 빠지는 법안인 것 같고. 그렇죠. 이 법안 제정이 된다면 정말 뭐 이럴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술 받아야 되는 아주 급한 상황인데 가족 동의가 없으면 쉽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쉽지 않을까. 그때 네. 그죠? 예, 네, 이런 분이 지금은 계시다면. 이제 환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 친족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생활 동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좀 진단서 같은 것들을 발급받아서 의료 정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의식이 있을 때도 환자의 동의 하에 이제 의료 정보를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료법 개정안도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이미 생활 동반자법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프랑스라고 들었는데 그 덕에 그 출산율도 조금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23개 국가에서 혼인과 유사한 이런 동반자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민연대 계약, 보통 줄여서 이제 팍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팍스 제도가 1999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한때 프랑스에서는 1.65명까지 급감했던 합계 출생률이 이 1999년도에 생활동반자 제도, 시민연대 계약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2000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1.8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혼인 외에 출산해서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고 또 차별이 없어진다면 지금보다 출산율은 당연히 저절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항목이죠. 근데 의원님 걱정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요? 이 생활 동반자 관계, 생활 동반자법을 처음으로 발의를 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 이 법에 따르면은 동성 관계도 생활 동반자 관계로 인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부감 표현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들도 국회 내에서도 또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2014년도에 이 법이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는데 그때 발의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떤 동성 커플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과 반감 때문이었는데요. 이 생활동반자법을 이번에 제가 실제로 발의를 하고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동반자법이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입법 의견이 달렸던 법이었어요. 무려 18,000개의 입법 의견이 달렸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대다수의 내용이 뭐 동성애를 조장한다, 뭐 가족의 해체 법안이다, 뭐 이러면서 반대하는 의견이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생활동반자 관계는 성 정체성과는 큰 관계가 없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게 우리가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생활동반자 관계는 말 그대로 함께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애정 관계에 기반하지 않아도 생활 동반자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관계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제는 좀 그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과 억측으로 생활 동반자법이 무력화되기에는 좀 많은 사회적 변화가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통과시킬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꼭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이 사회 변화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자, 계속해서 용해인 의원님의 선견지명, 미래를 보는 입법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소세와 함께 기본소득 있는 나라로 일명 기본소득 탄소세법입니다. 이 법안이 이제 3종 세트라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제안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탄소세법 3종 세트는 제가 이제 2021년도에 발의한 법안인데요.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탄소세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 현행의 에너지 세제와는 다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탄소세 도입에 어떤 기틀을 마련한 법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탄소세 법안, 그리고 탄소세 배당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탄소세를 걷어서 국민들에게 배당하고 이 회계를 만들기 위한 법안 3종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세 제도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현행 이제 에너지 세제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행 에너지 세제는 교통환경 에너지세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중에 연료 부과분도 포함이 되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죠. 너무 어렵네요. 네, 그 지금의 에너지 세제는 사실 화석연료의 일부만 좀 포함을 하고 가격도 굉장히 좀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네. 그 OECD 회원국 평균이 평균 52유로 정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에너지 실효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52유로의 절반 수준인 27유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세금을 덜 내는 거죠. 유럽보다 절반 정도를. 의원님, 이 탄소세라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그런 석유, 석탄, 뭐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결국 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기본소득 탄소세법에서는 탄소세의 정의, 세율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존에는 그 화석연료 사용량에 이제 배출을 했었는데 저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똑같은 화석연료라고 하더라도 이 화석연료를 발전 동력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뭐 제조의 원재료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수송연료로 사용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은 양을 사용했다고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금을 매기는 건 좀 불합리하다라는 취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고요. 현행 에너지세제가 발전 분야에서는 굉장히 적게 부과가 되고 그 수송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용량에 부과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기 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이는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덜하고 더하고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기존의 세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사용량이 아닌 배출량에 부과를 하는 세제를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탄소세율 8만 원입니다, 의원님. 이 근거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 8만 원인 거죠? 네, 이제 8만 원이라는 근거를 책정한 데는 IMF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의 권고에 근거를 하는데요. 이 IMF가 냈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해서 전체 탄소 배출량의 70%의 가격을 매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톤당 2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가격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해도 돈을 덜 낸다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톤당 75달러 정도는 되어야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있다라는 제안을 IMF에서 보고서를 냈고요. 제가 낸 법안에는 그 IMF의 권고와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톤당 8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어요. 막대한 세금을 또 내면
이쪽 입장에서 또 아무래도 손해일 수는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낸 법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8만 원 이렇게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4만 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8만 원까지 올려가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면 기업이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반발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는 기업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오염을 만들어내면서 그 오염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게 지불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다 누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재생에너지 100%. 이 아리백 강화 요구로 인해서 글로벌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국내의 부품사 계약이 취소되었다라는 기사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야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탄소세 제도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도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이제 ESG 경영 네.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E가 이제 환경이에요. 그쵸. 예. 요것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에 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탄소세 배당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탄소세로 거둔 세수에 대한 활용 법안 같은 건가요? 네, 이제 탄소세로 거둔 세수를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자. n분의 1로 이런 제안인데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결혼 이민자 아니면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세 세입의 전부를 이제 나누어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경제학자들 27명을 포함해서 3,589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 탄소세 배당에 대한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탄소세의 정치적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탄소세 수입의 전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시민들한테 직접 나누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 3,500여 명의 학자들이 발표를 한 거죠. 탄소세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탄소세를 부과하면 그 탄소세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은 탄소세 배출 많이 해도 좀 덜 부담스럽습니다. 돈 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을 하면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진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당이랑 같이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배당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7억 800만 톤 정도 2019년 기준인데요. 굉장히 많죠. 네, 많습니다. 7억 800만 톤 정도라고 할 때 톤당 8만 원의 세율로 과세를 하면 총 57조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전 국민에게 매월 10만 원 정도의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매달 10만 원이요? 네, 생각보다 많죠. 네, 많네요. 사실 근데 탄소세 배당은 그 금액을 점차 높여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점점 더 기업들이 감축하게 되고 국민들도 화석 연료를 좀 덜 쓰게 되고 플라스틱 덜 쓰게 되면 이 세수도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탄소세와 탄소 배당 자체는 어떤 소멸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취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탄소세 냈으니까 마음대로 저 배출해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거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갈수록 좀 줄어들어야 오히려 우리에겐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좀 취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이 탄소세가 좀 세계적으로도 추진 중인 국가들이 꽤 있습니까, 박 기자님? 네. 이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시행 중인 탄소 가격 제도가 64개입니다. 탄소세를 전국 단위로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같은 해 기준 27개국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탄소 세율 자체에는 사실 좀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 좀 사례를 하나 꼽는다면 어떤 국가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스위스가 저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난방용 연료의 탄소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이 세수의 3분의 2를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난방용 연료의 탄소 배출량이 1990년부터 2019년 사이에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탄소세의 효과가 톡톡히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탄소세를 적용하지 않은 자동차 연료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탄소 배출을 하는 자동차 연료와 난방용 연료
난방용 연료에만 탄소세를 매겼더니 난방용 연료의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고 자동차 연료의 탄소 배출량은 줄지 않은 거죠. 탄소세의 효과가 이만큼이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고 불평등이나 분배 문제 해소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2018년에 노란 조끼 시위라고 불리는 아주 거센 시위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스위스에서는 그런 시위 없이 점점 더 탄소세 가격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당이라는 제도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정한 녹색 전환이다. 혜택이 또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법안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지만 여전히 저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탄소세 도입 자체를 두고도 여전히 말이 많기 때문에 말이죠. 좀 어떤 변화가 좀 앞으로 필요할까요? 네, 사실 기후 위기라는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대로 잘하면 되겠지, 혹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이후에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적으로 물론 탄소세가 대한민국에서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가보지 않은 길에 앞장서야 할 책임이 정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21대 국회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해주신 법안 하나하나 내용이 다요. 의원님이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계신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지가 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또 횡재세법이라는 걸 내셨는데 소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횡재세법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의원님. 네. 횡재는 말 그대로 이렇게 횡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정당한 갑자기 그냥 수입이 아니라 네. 이런 거죠. 딱 생긴 거죠. 네. 근데 지난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런 횡재 이득을 보고 있는 산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유사인데요. 네. 산유국과 석유 기업들 정유사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작년 우리 국민들의 민생 경제 사정과는 다르게 엄청난 호황을 누렸습니다. 뭐 1,000억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횡재 이익, 정당한 기술 혁신이나 산업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횡재로 벌어들인 이득에 대해서는 그것의 일부분을 이제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정당의 의원님들이 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법안도 여러 개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좀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횡재세로 거둔 그 세수 또한 약간 좀 배당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탄소세는 사실 기본소득을 하기 위한 세수가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수인데 기본소득과 결합이 되면 더 효과적인 거잖아요. 근데 횡재세는 그런 연결고리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만 저는 횡재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정책 재원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의한 횡재세법에 따르면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22년 기준으로 횡재세 정유사가 2.5조 원, 은행이 1.2조 원 정도로 한 3, 4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탄소세법뿐만 아니라 이제 횡재세법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역시 법안 하나하나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지만 쉽게 나설 수 없었던 그런 좀 도전적인 법안들을 많이 좀 만들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좀 도전적이셨습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네, 근데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세요? 매우 비관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사람인데요. 예. 근데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최근에 한 1, 2년 정도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미래에 대한 담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정치가 너무 느리게 대응하면 그만큼 또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세력을 국민들께서 키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본소득당이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 창당한 당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21대 국회가요,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또 각오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남은 1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탄소세법, 횡재세법, 생활동반자법, 기본소득법 같은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요.
있어서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당이 좋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용 의원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 응원의 한마디도 좀 전해주세요. 오늘 함께 보시는데. 저 의원님 말씀 오늘 계속 쭉 들었는데 좀 말씀을 들으면서도 처음에 시작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셨고 어른들과 아이가 모두 미래에 어떻게 좋은 세상에 살 수 있을까 또 이걸 또 고민하시는 게 모두 법안으로 마련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참 이제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보면서 우리 미래도 밝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의원님 때문에 우리 세대가 많이 도움 받는 것 같아서 친구가 되어주어서 고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친구도 내가 처음 보보네. 이런 느낌으로. 네. 자, 우리 기본소득당 당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이 젊은 세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젊은 세대들이 또 우리의 미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인 우리 용혜인 의원의 역할이 누구보다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모습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의 미래를 또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중에도 자리 함께해 주신 용혜인 의원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법률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률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자,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오늘 괜찮다, 오프닝부터. 그래요? 예. 지금 심지어 살짝 화음 들어간 거 아시죠? 상도화음 약간 쌓인 거 같은데?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화음도 깔리면서 약간 화음도 깔리죠. 이제 조금씩 맞아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참 시간이 약이라는 걸 느끼는 것이요. 정말 작년만 해도 아니면 올 초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걱정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전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게 있을까? 어떨까요? 제가 예. 취재하면서 만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 기업들이 실적도 좀 악화가 되고 하면서 뭐 정리해고라든지 긴축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보다 더 사는 게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자영업 가구 중에 약 39만 가구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수도 조금 감축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해는 되지만 또 이렇게 인축을 당하고 또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 이런 분들 마음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즘 물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이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살펴보고 가시죠. 아니, 이게 말이 돼? 오마이갓! 이건 아니야! 아니 왜요 사장님? 이번 달도 영 수입이 없어요? 아니, 수입이라니 차라리 본전치기라도 했으면 소원이 없을 거야. 또 마이너스야. 이런 쫄딱망하게 생겼어. 아유 어떡해요 사장님.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여기 아니면 갈 데도 없는데. 안 되겠어.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야. 어이, 김 부장. 이리 좀 와봐요. 내 긴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와요 사장님.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 우리 회사가 너무 힘든 거 알지? 이러다 망하게 생겼어. 김 부장이 나가줘. 뭐라 얘? 내 지금 들어왔는데 저보고 나가라고 얘? 아니 지금 저를 해고하는 거라 얘? 김 부장 월급이 제일 세고 이해를 좀 해줘. 아니 이게 지금 이해로 끝날 일입니까? 안 됩니다. 이런 부당해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얘. 못 나갑니다.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얘. 아니, 근로기준법 무슨 이 사람 뭘 모르네. 여기는 4명이 일하는 곳이라서 법과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내일부터 자리 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이고 야야 내가 수년을 회사에 헌신을 했는데 이리 막대하노. 내는 절대로 못 나가니까 법적으로 합시다. 법? 나 법 잘 알지. 안 될걸? 이런 갑자기 김 부장을 이제 해고를 하겠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예. 재환 씨도 만약에 이런 입장이라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냥은 못 나갈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든 내 몫을 다 챙기고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재환님께서 법적으로 내 몫을 챙기고 나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모두 좀 운영이 어려웠었잖아요. 그리고 그땐 굉장히 특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 감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추후에 이제 좀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해고를 두고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가 이런 걸 놓고서도 제대로 이게 정당한 해고 사유였는지 다투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재연을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 사건이었던 거고 소송이 진행됐던 사연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사실관계를 좀 짚어보죠. 예, 그러니까 해고를 당한 A 씨는 정부나 경기단체에 체육, 경기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얻은 공동 판매 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운영하는 조합에 2017년부터 근무했던 관리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좀 체육 경기 같은 게 많이 취소가 되고 진행이 안 됐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에서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제 A 씨에게 이제 해고를 통보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반발한 A 씨는 2020년 9월에 이 해고는 무효다.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나한테 줘라 하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4인 이하 사업장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그게 얘기인가요? 이게 뭐 안타깝긴 합니다만 4인 이하 뭐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좀 무관한 곳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의 해고 등의 제한 규정과 또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에 관한 조항은 이 4인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때문에 이번 사안에서 1심에서는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비협동조합이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소정에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A씨에 대한 해고는 조합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다. 문제 없다. 해고 정당하다. 이렇게 1심은 판단한 거죠. 너무 슬프네요, 진짜. 근데 오히려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법적으로도 보호장치가 더 잘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A씨는 그럼 이 결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부장님은? 아닙니다. A 씨는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그럼 항소심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를 했으면 그래도 좀 안타까운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요? 항소심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더라도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특약이 있다면 이야.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이제 위반한 해고는 무효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너무 신기한데. 특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특약이 사업장에? 있었던 그렇죠. 겁니다. 아. 이 비협동조합의 인사규정에 신분 보장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직원은 형의 선고와 징계 처분 및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해서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등 신분상 조치를 받지 않는다.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에 의해서만 직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규정은 해고 제한 특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해서 이러한 제한에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상이 힘들어졌으니까 나가라. 이건 해고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인사 규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특약 덕분에 네. 김 부장님은 다행입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인사 규정이 없는 4인 이하 뭐 사업장은 만약에 이런 경우 전혀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서 일할 때, 고용돼서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뭐죠? 근로계약서 잘 쓰는 겁니다. 근로계약서. 이 근로계약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포인트거든요.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해고 제한 사유에 대해서 이런 사유가 있어야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런 해고 제한의 특약을 근로계약서에다가 해두었다면은 이 해고 제한 특약에 따라서만 해고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이런 조항을 첨부해 두셔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니까 또 해고의 제한이 생기거든요. 꼭 기억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잘 쓰셔야 됩니다. 아, 근로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애시당초 뭐 이런 특약가 없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법적 규정 이런 거는 없나요? 있습니다. 이 오인이 안 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기간, 그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에 30일 동안 그리고 산전 산후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몇 명 근로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외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해고에 관련해서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로계약서를 잘 써야 되고 재현 씨,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 잘 썼죠? 저는 프리랜서지 않습니까? 썼어? 썼어요. 썼는데 우리 PD님한테 유리하게 써줬던 것 같아요. 큰일 날 친구네 정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그래요. 개개인의 계약이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적어도 제 계약서에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럼 도장 됐어요. 찍어도 괜찮았는데 또 재환 씨 건 모르니까 내가 또 모르겠네. 아니야, 저 똑같았을 거예요. 믿을 사람 없는 거 알죠? 알죠. 믿을 건 계약서입니다. 믿을 거 계약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열어봐요, 오늘. 여기 맞아요. 국회 방송입니다. 믿을 거. 그리고 어느 때보다 아주 면밀하게, 아주 깨끗하게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우리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이거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 읽어드립니다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는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다시 우리들의 삶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법안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예. 함께해요. 안 맞았어요.